생각 어느 정도 있지?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1학번 허판하고요. 경영정략 유청현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토론 전에 가장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1학번 경영학과 장동윤입니다. 저는 전자전기공학부 오창규입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1호학번 기장입니다. 저는 경영학부 박성재입니다. 저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1학번 박성재.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바쁘신 시기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될 거예요. 혹시 괜찮으신 거예요? 네. 상황없습니다. 네, 확인. 선서. 여러분 교수님의 동영상을 다 보셨죠? 네. 오늘 우리는 바로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라는 주제로 놓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동영상은 범주에 리스크 테이킹의 정의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면 되나요? 먼저 첫 번째 의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첫 주제로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질문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요즘에 카카오 같은 이 신흥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들이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택시도 있고 카풀 이런 거 한국의 생산업들 있고 한데 카카오페이 같은 분야에서 좀 적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그런 신흥 대기업에서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적자가 발생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큰 대기업, 초일류 대기업 막 삼성이나 아니면 SK, 롯데 이런 데서는 초반에 신흥 대기업일 때 사업 분야를 엄청나게 넓히거나 아니면 변화를 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제당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일제당이지만 다른 분야를 넓힌 게 맞는데, 그런 초인류 기업이 된 현재의 상황이 아니고 그런 카카오의 그런 지금 카카오의 그런 위치가 지위가 있을 때 시도를 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만들어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현재 대기업은 저는 리스크 테이킹의 역량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행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덧붙여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 좋은 의견이네요. 네. 네. 저 근데 너 할? 아니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네. 저는 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초인류 기업이나 삼성 같은 경우도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 외 반면에서 요즘에 판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만한 역량이 사실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일단 만약에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이 투자를 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 뒤에 딸려오는 리스크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만 시도를 해도 거의 그 회사 전체에 존망이 그러니까 존속과 망함이 달린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런 기업들이 특히나 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런 역량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감수할 만큼 뭐라 해야 돼, 깜냥?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위험하고 깡이 없다. 그냥 좀 손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 기업의 입장에서. 네, 그러면 초일류 기업들은 리스크 테이킹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례를 보면은 네. 그 아이폰이 처음 출시될 때가 2007년이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나 LG, SKT 같은 뭐 대형 이동 통신사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투지폰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폰이 나온 거라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잠식되니까 2009년까지 이제 반대를 하다가 그때부터 도입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투지폰을 만들면서 뭐 우리 투지 잘 팔리니까 이 핸드폰 뭐 여기서 더 발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 시장을 계속 유지했고 그로 인해서 아이폰이 어쨌든 수입되는 걸 막은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점들을 볼 때 초일류 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 역량이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문제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리스크 테이킹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셨는데 사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그 아이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이폰이 만들어진 거는 애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원래 있던 그런 기술들이에요. 다 뭔가 뭐 핸드폰에 그런 걸 넣고 뭐 원래는 투지폰이었는데 투지폰도 사실 인터넷에서 쓸 수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그 옛날에 뭐지 그 네이트 이런 거나 그리고 카메라도 있었고 그런 거 있는데 그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런 아이폰이라는 여태까지 없었던 물건을 발명한 거잖아요. 뭐 아이폰이 맨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발명을 해서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아이폰이 만들어진 이후 그 애플이 아이폰을 발명한 이후에 그때부터 스마트폰 전쟁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은 그때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에 그런 게 없었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리스크 테이킹을 할 역량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장이 맨 처음에 형성이 될 때 어떤 한 기업이 첫 번째 선두주자로 그 시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마켓을. 근데 그 마켓을 만들고 그 마켓이 딱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엄청나게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쓰고 있던 걸 쓰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마켓에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켓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세컨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마켓을 엄청나게 키워놓은 다음에 삼성은 그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할 역량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을 할 만했지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1 목표가 돈을 버는 건데 자기가 이 애플이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돈을 더 벌려면 빨리 애플에 있는 걸 벤치마킹하고 자기가 빨리 흡수를 해서 그러는 동안 마켓은 점점 더 커지고 그때 자기가 스마트폰을 딱 그 마켓에 들어갔을 때 뭔가 애플에 비해서 경쟁력도 있고 그런 핸드폰을 발명해서 그때 딱 들어가는 게 더 경쟁력 있고 뭔가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을 처음에 출시했고 삼성이 이제 빠르고 따라가는 식으로 됐는데 근데 이제 먼저 출시한 건 애플이니까 삼성이 따라가는 것에서 보면은 삼성은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애플이 성공하니까 단지 그 신자행에 뛰어든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스크 테이킹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삼성전자를 벗어나서 또 이제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 같은 걸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유튜브 이전에 뭐 네이버 동영상이나 뭐 판도라 TV 막 이런 그 다른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트들도 뭐 광고를 통해서나 뭐 여러 다른 수익들을 통해서 뭐 혁신 없이 그냥 그 시장을 유지하다가 결국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초중고부터 뭐 노년층까지 다 유튜브만 시청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혁신 없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잠식을 당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 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 역량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의미가 있는 수긍할 말씀. 거 수긍하고 네, 의미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은 좀 다른 시각인데 일단 뭐 5G 기술이나 이렇게 첨단 산업, IT 산업 쪽은 이제 5G 기술과 같은 좋은 성과를 실제로 내고 있고 또 뭐 세계적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좋은 리스크 테이킹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일단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제 문화 산업, 뭐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예능 같은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 테이킹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문화 산업이나 문화 기업의 중요성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마블 보세요? 마블? 아니요. 마블 빠이신가요? 아니요. 마블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시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아 재미없어요. 같은 팀 아닙니까? 약간 마블 진짜 팀인가요? 재밌죠. 아, 일단은 사실 마블을 그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걸 계속 보면은 그냥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미국에서 알아서 잘 막아주겠지 하듯이 뭐 그런 서구 문화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만큼 이제 문화 산업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그 뭐지 특히 문화 산업에서 자본에 의해서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 돈을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또 낮은 자본 좀 가성비가 좋은 쪽에서는 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많은 자본을 들이면 사람들이 좀 안전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좀 전형적이고 흔한 양산형 게임이나 영화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다음으로 뭐 좀 자본이 낮은 거는 이제 기술의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낮은 자본으로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수용하면서 좀 신기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미디어 그 깔아서 네. 좀 우리나라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자체가 시각 자체가 진짜 다르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례를 좀 들어 달라고 하셨었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가다 보니까 신서유기 같은 거를 보면은 그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잖아요. 그렇죠. 아예 인터넷 플랫폼이 뭐 전통적인 예능의 강세였던 저희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벗어나서 아예 인터넷으로 시작을 하면서 엄청나게 네. 흥행했죠. 잘 자주 보세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리스크 테이킹하는 측면이 있다. 네, 측면이 있다. 저는 근데 그런 채널 자체를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신흥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배급을 하는 거죠? CJ죠. CJ요? 초 인류 대기업이고 TV는 TV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에서 그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은 뭐 이렇게 리스크도 아니다. 리스크라고 솔직히 볼 수도 힘들 만큼 그냥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일단
그 리스크 테이킹이 한국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는 뭐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테이킹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못한다.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그 발휘를 하기 힘들다. 음, 그래서 이 생각만 하고 이렇게 행동을 안 하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라본 건데 대기업의 리스크 테이킹은 뭐 국민에게도 용인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약간 나라 자체의 그런 경제 문제 아니면 나라 자체 어떻게 보면 존립 문제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대기업의 비중이 크니까. 네, 그렇죠. 용인 안 되는 국민들의 뇌에 용인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좀 몇 개를 생각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안전 문제 아니면 노사 문제, 뭐 비용 문제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뭐 안전 문제는 그런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하다가 기업 활동 중에 뭐 진짜 뉴스에서 보듯이 한 명의 사망 사고만 나도 진짜 극히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노사 문제도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뭐 인원 배치나 아니면 뭐 구조 조정, 뭐 급여 문제 이런 문제도 막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고 비용 문제도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면 할수록 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실패를 하면 그 비용을 누가 다 메꿔주느냐 하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 부분을 메꿔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대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저는 이러한 상태에서 리스크 테이킹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하루 종일 롤만 해요. 롤만 하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롤만 하는데 여기만 하다가 저희만 재수한 애만 3명인데 그렇죠. 롤하다가 네. 저희는 인재예요. 그렇죠. 인재인데 그래서 망하면 진짜 그 롤에만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개발 못하고 망하면 끝이고 물론 똑똑해가지고 막 1등 먹고 하면서도 뭐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경험상 뭐 몇십만 분의 1이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은 저는 그냥 국가의 국민이나 아니면 뭐 정부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그 상황에 빗대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결국 또 만약에 저희가 망하면 그런 손해들은 다 부모님이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진짜 물론 그 속에서도 한 명의 뭐 슈퍼스타가 탄생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몇십만 분의 1이고 그거 자체가 엄청 너무 큰 리스크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니까 남의 아들이 잘 되면 뭐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물론 이제 그 비유가 참신하긴 했는데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그거의 정의가 일단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이게 진짜 도달 가능한 목표일 때 이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걸 이룬 걸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게임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충분한 사전 조사나 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뭐 그런 거. 제가 설명을 부족했는데 뭐 일단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나 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게 안 좋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민 정서상 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렇게 뭐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못한다 하는 게 좀 더 손해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과거 기회니까. 그렇죠. 과거의 사례에서 빗대어 보면 옛날에 그 일본 기업 중에 후지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필름 카메라. 후지. 그렇죠. 영어로 후지. 후지. 네. 그 후지라는 기업이 진짜 전 세계에서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 그리고 필름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로 1등을 찍었어요. 근데 필름 카메라로 1등을 찍었는데 그것만으로 버는 수익보다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그 필름 카메라가 유사한 업종까지 확장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프린트나 아니면 인화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확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생산 라인이나 뭐 엄청나게 조금만 바꿔도 인화나 프린터나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개혁이죠. 엄청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되게 조금씩 바꾸면서 그 1등 자리를 계속 유지했어요. 근데 일회용 카메라를 저희가 계속 쓰지 않았잖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고 하면서 솔직히 인화나 이런 거는 잘 안 썼단 말이에요. 뭐 일부 감성이나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만 쓰고 있지, 사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를 더 많이 써요. 근데 그 일본 기업 후지를 뒤쫓아오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코닥이었거든요. 근데 코닥은 후지처럼 그렇게 후지가 1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1등이면 2등과 1등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1등 기업이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팔고 있는 걸 파는 게 맞는 거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게 그게 1등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근데 코닥은 달랐죠. 왜냐면 2등이니까 1등을 어떻게든 이겨야 됐어요. 그래서 그 후지는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사업과 되게 밀접한 사업, 인접해 있는 사업에만 손을 댔다면, 이제 코닥은 되게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댔죠. 뭐 지금 후지가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나 뭐 되게 여러 가지 사업에 그 확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코닥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후지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고, 막 이제 그 뭐라 해야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코닥은 이제 뛰어넘어서 세계에서 뭐 가장 잘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국민의 정서나 뭐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면 도태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것까지,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이 정말 엄청나게 분석하고 진짜 이걸 내가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했을 때 얻는 수익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입게 되는 손해, 이런 거를 진짜 뭐 저희는 지금 대학생이지만 나중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진짜 계속 분석하고 맨날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예측하고 분석을 하면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게 리스크 테이킹이고, 결국에는 해야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쭉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지금 뭐 삼성도 해야 하죠. 접는 그 뭐지? 폴더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미래에 가면 뭐 테슬라나 구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 봤을 때는 그걸 만드는 게 엄청난 손해란 말이에요. 왜냐면 옛날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것처럼 구글이나 테슬라에서 만들고 시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은 그걸 충분히 베낄 그게 되거든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껴서 그냥 자기가 더 싸고 더 좋은 걸로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언젠간 도태되는 거예요.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거죠.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필요한. 네. 당연히. 그러면 근데 그건 대기업보다는 신흥적으로 들어오는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카카오 같은 기업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수익 보조를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은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후지나 아니면 코닥에 대해서 일본의 기업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기업의 계층 구조 확실히 고집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삼성이 지금 뭐 몇십 년간 계속 1등을 하고 이길 수 없다. 네, 이 힘들다 하면 그럼 뭐 SK나 아니면 뭐 LG나 이런 기업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거든요. 네. 난 그것도 사실 안 하고 있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맞네요. 맞는 말이네. 아주 잘 준비해 오셨네.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토론을 통해 현재 한국의 기업의 리스크 테이킹 현황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재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개인에게 리스크 테이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제는 찬성 반대 입장이 아니고 자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각자 자유롭게 얘기를 해봅시다. 할 말 많으시던데 먼저 하시죠. 저는 원래 후반부에 영웅은 나를 든다. 슬로우 스타터네. 영웅은 나를 든다. 슬로우 하시는 거. 너무 난세해 놨다. 할 말 없을 때 얘기해줘.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무조건 리스크 테이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살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예술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트랙이 아닌데 근데 걔네도 어쩌면 리스크 테이킹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다른 진로를 정하고 그쪽으로 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시간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고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리스크 테이킹이 다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리스크 테이킹이 안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와, 말씀드릴게요. 난세에 나타났다. 영웅이야. 먹잇감이 되죠. 그 리스크 테이킹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안 중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본인 얘기신가요? 네, 제 얘기거든요. 왜냐면 금중 그러니까 꼭 제 얘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 제가 서울의 엄청 노른자 땅에 건물이 한 10층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난 리스크 테이킹을 할 거라서 건물을 다 팔아버리고 사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뭔가 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망하면 사실 원래는 그러니까 망하면 진짜 본전도 못 찾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그런 거죠. 원래 망하면 본전도 못 찾는 거고 성공하면 대박인 건데 뭐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진짜 막 여기에 수요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모든 걸 다 분석을 해서 갔는데 사회에서 100%라는 건 없잖아요. 99% 성공할 줄 알고 갔는데 1% 실패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 제가 도전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건물에 세를 주면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원씩 벌고 있었어요. 굳이 제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삶에서 본다면은 뭐 아무런 이제 노동 없이 뭐 건물이 그렇죠. 있으니까 뭐 불로소득으로 이제 네.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삶을 영위한다 이렇게 보이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 이제 건물 감가상각도 있고 뭐 건물 가치는 계속 낮아질 것이고 뭐 결국에 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한 10만 년 뒤에는 뭐 물가도 엄청 오르고 해서 뭐 건물로만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도 좀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엄청 크게 국가라는 타이틀 안에서 놓고 보면은 어쨌든 발전이 없고 오히려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떨어지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니까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뭔가 불로소득이나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잖아요. 뭔가 가치들이. 만약에 제가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계속 벌었어요. 돈 얘기로 하자면 돈을 계속 벌어서 그 돈의 일부만 어디다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모아서 약간의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이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이걸 다 잃어버리면 다음 달에 또 받으면 돼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받고 그거에 또 일부분을 또 투자해서 또 벌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특히 한국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 테이킹을 굳이 안 해도 내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해서 돈을 번 만큼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긴 하죠. 근데 뭐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뭐 이렇게 뭐 돈 많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속한 약간 상위계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좀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일단 무조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스크 테이킹은. 뭐 우리 같은 나이에 뭐 우리 같은 나이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쉬는 스타트업 기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있는. 근데 자신이 잘하는 것을 뭐 전문화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돈 있고 뭐 가문 있는 집안 그리고 중상위 계층 그리고 뭐 평범한 계층 그리고 약간 못 사는 약간 하위 계층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소득 분야 나중에 소득 분위기가 낮은 그런 계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돈 있고 가문 있는 집안에서는 뭐 스타트업 기업 이런 걸 시작하려는 것보다 자식을 일단 진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약간 상위 계층의 직업인 막 의사, 뭐 변호사, 검사 이런 쪽을 선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육성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상위 계층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뭐 하위 계층에서는 사실 진짜로 리스크 테이킹할 여유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자기 생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자신의 역할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위 계층과 소득 분야의 낮은 계층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역량이 있어도 뭐 할 수 없다고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중상위 계층 같이 상위 계층에 뛰어들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뭐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상위 계층에 뛰어들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계층대로 제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두 분류와 꼭 해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야망이 하고 싶어 하면 좀 하는 그런데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동의합니다. 저는 일단 이분의 의견을 먼저 말을 하고 그다음에 제 문제를 말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좀 실제로 그러시나요? 저요? 네. 실제로 홍대 쪽에 10층 정도의 빌딩 있으신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PP.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는 삶은 도전을 안 한다는 삶이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뭐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결국 힘든 건 싫어하고 쾌락만을 쫓는 그런 인간상.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대부분의 그뭐 엄청 높은 층의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쾌락을 쫓는다? 쾌락을 쫓다가 연예인들처럼 지금 마약하고 최근에 그런 사건들을 저에게 대입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망한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의 합이 결국에 그 개인의 그러니까 각각 개인들을 모이면 그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효과보다 크다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개인의 중요성을 저는 좀 강조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 사회에 전반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좀 도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도 생기고 그런 안 좋은 사건들도 없어지지 않아요. 혹시 물뻥하셨나요? 저기요. 이제 제 의견은 저도 당연히 개인에게 있어서 리스크 테이킹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통신 기술이나 전자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이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영향력이나 잠재력이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예시는 이제 개인 스트리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리스크 테이킹의 끝판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혹시 뭐 개인 스트리머 많이 보시나요? 거의 뭐 하루에 한 3-4시간 보는 것 같아요. 대도서관이나 풍월량, 뭐 보겸 이런 사람들은 진짜 유명한 스트리머, 개인 스트리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인지도가 높고 두터운 팬층을 갖춘 이들은 이제 개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소형 기업 그 이상의 이제 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들의 성공에는 엄청나게 많은 리스크 테이킹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비용적인 면에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튜버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나 아니면 사생활. 사생활 이런 것도 리스크 테이킹이 될 수가 있네. 맞네. 걔네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겠잖아. 그치. 그렇죠. 근데 그렇지. 근데 자기 삶을 거의 갈아 넣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삶뿐만 아니라 전 주로 이제 게임 방송을 보는데 이들 보면은 아니, 뭐라고? 아니. 아, 이들을 보면은 이제 새롭고 재미있는 아이템을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저는 이 과정이 다 이제 개인의 꾸준한 노력, 즉 리스크 테이킹, 크게는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문화가 뭐 따라하기, 고급지게 말하면 벤치마킹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좀 발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무협지라는 채널을 아시나요? 아, 네, 알고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양산형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 따라하기들이 솔직히 말하게 뭐 그 원조 브랜드에 대한 강화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원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컨텐츠마저도 결국엔 유통기한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데 리스크 테이킹이 없으면 뭐 사장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런 원조들도 따라하는 것에 먹힐 수 있다. 그렇죠.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달리기 1등은 절대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기 때문에 1등이고 딱 달리기를 멈추는 그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순간 바로 2등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한 그냥 1세대 스트리머들, 약간 보경, 뭐 홍원령, 또 변성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유튜브 시장을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최초의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아무튼 그런 스트리머들이 개개인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개개인으로 활동을 해서 성공한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그거는 게스티가 있어요. 네? 그거는 게스티가 있어요. 네, 찍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엔 그런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니 보는 거 같아요.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패자들도 엄청 날더라고요. 그걸 좀 많이 싫어하는 그런 뭐 성대맛 같은 그런 채널들 네. 망하는 채널들이 많죠. 아니, 저는 그 채널 분명 뜹니다. 요즘에 나오는 시즌 세력들이 아니고 예전에 뭐 아프리카 초창기의 BJ들이나 잘 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잘 나가고 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빛도 못 보고 결국에 테이킹만 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결국에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개도서관, 뭐 풍월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 외에 부수적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국 성공했다는 건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거기서 이겼다는 거죠. 경쟁에서. 결국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겨야지. 엄청 힘들겠죠. 최초 전제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력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게임하고 막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 네. 성대 그거는 너무 좀 한 명에게 국한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대부분이 그냥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죠. 하려고 한다면. 근데 뭐 그걸 다 제쳐두고 거의 몰두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은 완전히 몰두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리스크를 많이 끝까지 투자하지 않았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야. 리스크가 별로 없었다. 그걸 안 해도 돼도 그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이 있기 때문이니까. 홍대 10층짜리 노른자탕 할머니랑 같이 먹어요. 2년 지나면 홍대가 내 거 되겠다. 그냥 땡짜로 가니까. 일단 좀 더 얘기하실 분 얘기하시죠. 시간 관계상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20분 남았는데 3번이 20분을 채울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그렇지. 한 여기서 좀 더. 53번에 가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하자. 네. 저부터 할까요? 3번? 네. 지금 여기서 40분이에요 지금.
이건 40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몇 그 몇 시까지? 친구가 지지하는 대중이에요. 지지 예스.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 다들 지지하시는군요. 마지막 리즈는 한국 정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 또는 기업의 리스크 테이킹에 위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한다고?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개인 또는 기업의 리스크 테이킹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뭐 결국에는 교육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뻔한 답일 수도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약간 성공의 DNA를 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는 예를 들면 뭐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여기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실패한 거다라고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거기서는 이런 정신이나 이렇게 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정신적인 교육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정부는 뭐 가능하다면 문화 자체를 만들어야 돼요. 2년기 때부터 도전을 계속 중요시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런 교육을 해야지 조금 그런 역할을 주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정부가 나서서 이제 도전적인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우리나라가 좀 초중고 다 거치면서 기억했듯이 좀 질문을 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진짜 공감. 좀 약간 질문하다가 좀 틀린 질문하면 좀 반 애들 사이에서 좀 뻘쭘하고 물론 대학에서도 질문 안 하는 건 마찬가지고 하니까 뭐 오히려 뭐 기업에 들어가서도 뭐 상위 계층에 관료주의가 있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해서 뭐 꼰대 뭐 이런 단어가 생긴 것도 어쩌면 그런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교육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터 이제 좀 개방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창업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창업하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창업하는 사람은 창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창업하는 사람이 뭐 관계부처 뭐 금융이나 뭐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리하게 뭐 어떻게 이걸 딱 제출하면은 뭐 한 번에 다 풀리는 규제 이런 것처럼 좀 간소화해서 창업하는 사람은 진짜 물건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리스크 테이킹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뭔가 하나 더 나아가자면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건 좋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완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자신의 전 재산과 자기가 모은 적금을 다 쏟아부었는데 망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예 진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캠페인들이 많지만 더 지원해주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더 지원해주고 약간 뭔가 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특히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지원금 아니면 뭐 판교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무실 이런 거 건물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처럼 좀 뭔가 망했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리스크를 정부 입장에서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충제가 필요하다. 망했을 때 너무 크게 망하는 게 리스크 테이킹이니까 그렇게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완충제가 필요하다. 지원금이나 지금보다 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까 말했듯이 신경 쓰고 있지만 네. 더 필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스타트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손실이 막 예를 들어 한 3억이 났다고 하는데 그 정부가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3억 중에
산업을 어떻게 변제를 그 일부 해줘야 이제 완충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세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하는 걸로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 기업한테 만약 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신청을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그 스타트업 기업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뭔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나. 이게 진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산업을 투자해서 산업을 다 깎아먹고 망했으니까 2억 변제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걸 평가해야 하는 거죠. 지원금을 주기 전에 이 사업을 이 사람이 했을 때 나갈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성공했을 때 얻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망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변제주면 뭔가 괜찮겠다. 뭐 그런 자세한 수치나 자세한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일어나는 스타트업 기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기업들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약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완충하게 뭐 완충 작용을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비용 지급을 해준다 이런 정부의 그런 행동을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히려 그 당시만의 비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가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요즘 국가는 정치적인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정부가 그렇죠.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단기 실적만 이렇게 평가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급급해서 신경을 안 써줄 확률이 높죠. 네, 그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저는 그 뭐지? 물론 그 완충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애초에 소를 안 잃어버리게 하려면 아니 제대로 뭐 보충하는 거는 뭐 외양간 고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애초에 만들 때 그러니까.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소를 잃지 말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뿌리부터 잘 만들어서 하는 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쉽죠. 네? 말이 그쪽에도 쉬워요. 아니죠. 그쪽 그 세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역시 부자구나. 탈세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해야 근데 더 리스크 테이킹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상해층이 생기니까. 그럼 또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러니까 약간 이게 박정희식 그거죠.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고 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쪽이신가요? 네, 저는 정치 전문. 근데 그런 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생각이 하위 계층에서 1,000만 원 벌어도 많이 벌었다 하는데 음. 뭐 건물 주면 뭐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하면 많이 벌었다고 한 200억짜리 건물인데 1억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많이 벌었다고 해야 되나? 뭐 많이 못 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손해. 상대적인지 절대적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건물은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세상의 자유가 자유롭게 어떻게든 산 건데 약간 국가에 삥 뜯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저도 제 입장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요? 네. 저도 뭐 한국 정부는 리스크 테이킹의 위험을 감수하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런 툴이 필요하다. 뭐 실패를 아까 누가 말했죠? 송재 씨가 말했듯이 뭐 실패를 하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바닥을 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한번 쇼핑몰 이런 거 관심 있어서 만들려고 뭐 아이템 서칭도 하고 그러는데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만약에 실패를 하면 저는 학점도 날라가고 시간도 날라가고 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도 날라가고 돈도 날라가는 거예요. 정부는 근데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그런
완충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용적인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케어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케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뭐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크는데 방해되는 규제나 아니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뭐 정부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네. 약간 이거 아까 또 그 비슷한 얘기인데 네. 그 박정희 얘기랑 비슷한 건데 사실 특히나 요새 핸드폰, 스마트폰이 진짜 엄청나게 큰 마켓이잖아요. 스마트폰 마켓이. 근데 최근에 그 제가 삼성 핸드폰을 안 쓰는데 삼성의 아이폰 시리처럼 그 있잖아 빅스비인가? 네. 그 빅스비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삼성이 그 기업을 사서 빅스비를 삼성 폰에 넣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삼성이라는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삼성은 꼭 아니더라도 대기업한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대기업에서 요즘 대기업들은 특히 자기가 모든 제조업이나 자기가 모든 일들을 자기 회사에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아웃소싱해서 빅스비는 이쪽 회사, 뭐 반도체는 이쪽 회사, 뭐 겉에 이 핸드폰 액정은 이쪽 회사 이런 식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아까 일본에서 했던 얘기랑 약간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기업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네요. 본심이 나왔네. 토론이다 보니까 네. 제 생각과 다른 쪽의 주장을 옹호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제 생각은 이겁니다. 토론이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업을 지원해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얻는 효과들도 있을 것이다. 약간 낙수 효과? 그렇죠. 그런 걸 덧붙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대기업을 뭐 도와주는 거나 케어하는 건 좋지만 뭐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약간 대기업들이 강제로 네. 기술을 착취하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비용을 많이 투자해 주다 보면 다른 쪽에 이렇게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 동의합니다. 아직 52분이네. 또 다음 의견이 근데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제가 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요즘 정부에서나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대기업을 좀 적대시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TV에 뭐 대기업 회장 구속됐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대기업 회장들 불러서 막 국회에서 질문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대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약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라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자산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많거든요. 사실상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대기업의 노조들도 이제 대기업 일하면서 이제 너무 무리한 거를 기업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이제 기업에서 하기가 힘든 거죠. 이제 그런 노조들 문제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이제 뭐 대기업 너네 돈 잘 버니까 뭐 적대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옹호해주고 이제 대기업이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이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기업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너무 적대시하는 것 같아서. 미디어의 문제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 미디어를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여론에 형성되는 그런 기반은 미디어에서 나오니까. 사실 이런 상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보수적 그러니까 그런 쪽 다른 결국에는 뭐 다른 쪽 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오히려 협력을 많이 해요. 그렇지 대기업들한테 퍼주고 대기업들 다 위해주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정권 잡게 되면 이렇게 구속도 하고 청문회하고 이런 건 결국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법 수립 그렇지 법을 아까 네가 개정하는 게 말한 맞다. 아까 동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막 바뀌면 혼란스럽고 하니까 좀 그게 다 비용이지. 그게 다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전체적인 결론 정치 내리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가장 어렵죠. 사실. 우리나라는 나올 수가 없지. 근데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이제 당 1당이랑 뭐 이렇게 좀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누자고 치면은 한 세 번째 당 전까지 해서 뭐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을 만한 당들은 그 온건 온건 보수. 온건 보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색깔은 다 비슷해서 당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막 그렇게 그런 찬 컬러의 뭐야 규제 뭐 빨간 컬러의 규제 뭐 이렇게 규제가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할말 많잖아요. 그래요? 아니 뭐 확실한 색깔 있으신 분이야? 빨간 그 빨간색은 그렇고 제가 동현 씨가 얘기하는 건 미디어는 사실 중립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그렇죠. 정권을 어디가 잡든지 간에 미디어는 뭐 중립을 지키고 양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지. 뭐 이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내 마음대로 박쥐 붙었다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자체가 매우 탁상공론입니다. 매우 어쩔 수 없죠. 저는 대학생이니까 쌍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은근슬쩍.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 장기적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그 변화하는 그런 태도, 뭐 정부의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거 혹시 있는데 저 친구의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사실 1, 2, 3당 다 비슷하다. 사실 다 같은 색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같은 색깔을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전에 이명박 정권을 보면은 이명박이 물론 대기업 출신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기업 밀어줬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런 네, 확실하게 색깔이 확실하게. 나뉘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네. 대북 제재 그래서 스타일도 정부가 많이 다르죠. 여기서 대구 제재가 왜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스탠스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아예 반대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실 뭐 정책 자체가 정책이 확실히 있어서 반대가 아니라 그냥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네. 반대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제 서로 싫어하는 거니까. 서로 A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 A는 A를 무조건 비난하고 B로 가라는 그렇죠. 경우가 이 토론 같은 거죠. 네. 사실 많은 A죠. 네. 토론에 어쩔 수 없이 찬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B라는 거. 맞아요. 그 TV에는 사이 안 좋은데 이제 밖에서는 또 저녁 식사 같이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렇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교육이 정치기로 왔는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다른 야당이나 여당이든지 협력을 같이 잘해서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고 대기업들에게는 뭐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세 줄을 잘 넣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나중에 얘기하시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신생 기업이 많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약간 근데 우리나라에 그거는 경제 구조고 하니까 뭐 고착화된 경제 구조 어쩔 수 어쩔 수 없다고 없다. 생각합니다. 네. 힘들죠. 굉장히. 아니 집안에 부모님 있는데 아들이 부모님 위해 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에 위에 살려고 한다고요? 네. 윗집에 살고 있긴 합니다. 윗집에 살고 있을까? 저 1층인데? 저 1층입니다. 아 그래? 제가 최하위 계층이라고 저 봐요. 4.5층입니다. 아무튼 일단 1시간 정도 채웠네. 시간 55분인데 뭐 40초. 결국에 자기 입장 한 마디씩 정리를 합시다.
소감 느낌처럼 네. 먼저 하시죠. 네. 늦게 왔는데 오늘.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출발했는데 또 그렇친다 씨. 근데 지도 그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정확히 3시 전까지 올 수 있었는데 네. 제가 기회 좀 잘 못 찾는 편이어서 그 약간 시간대 리스크 테이킹 하신 거 딱 맞춰 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좀 실패하셨군요. 좀 멍청했어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각 과마다 좀 특색적인 말이 나와서 좀 다양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뭐 평소에 사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글들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발전한 것 같고 또 각과마다 특색이 있어서 진짜 뭐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 뭐 다양한 뭐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네, 그래서 오늘 좋았습니다. 저도 친구 도와주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마음 따뜻하시네요. 네, 신인 뭐지? 그런 시는 그 아무튼 뭐 하다 보니까 찾아보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는 것 같고 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도 더 좋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진짜 네. 전 특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진짜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애가 확실히 진짜 생각하는 게 미디어 쪽에 있고 그렇게 돼 있어.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맨날 이렇게 저희가 맨날 뭐 같이 술 먹거나 게임만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놀다가 이렇게 뭔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활동하니까 재밌고 진짜 저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절반이나 드셨네요.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깜깜하지 마. 우유 맛도 나는 것 같고. 하나만 더. 고생했습니다. 저한 가지 네.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모든 토론을 듣고 나서 저는 리스크 테이킹에 제 개인 기억 그리고 정보가 각자의 과를 맞춰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